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심리평가를 위한 필요 조건은 제가 이제 수비를 하다가 가장 난항을 겪는 게 뭐냐. 검사는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행동 관찰이나 면담 이런 게 빠지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심리 검사를 하기 전에 면담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심리 검사 시간을 2시간이다 그러면 면담을 어느 정도 하냐. 면담을 그래도 40분은 해요. 그만큼 면담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 호소 문제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대략적인 히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이 주 호소 문제, 이 증상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 관련 스트레서라든지 그런 이제 이 사람이 이제까지 만약에 부적응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다면 이게 이번에만 나타난 건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건지라든지 이런 증상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를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터뷰 없이 그냥 검사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검사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면담에서 일단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심리 검사에서 그런 거를 검증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인제 더 풍부한 것을 이제 붙이는 게 심리 검사이기 때문에 일단 피검사로부터 나오는 면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SCT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에 오면은 SCT를 먼저 꼭 시켜요, 저는. 모든 검사 이전에. 그럼 SCT를 인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아버지 관계, 엄마 관계 이런 것들이 대충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장 완성 검사를 제가 손에 들고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제 일단은 주 호소 문제를 듣고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하냐. 뭐가 제일 힘드냐. 인제 그걸 인제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만 그런 거지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건지 그러면서 제가 문장 완성 검사를 가지고 제가 이 중에서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쪼끔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인제 물어보면서 대부분 다 여쭤봐도 된다고 하죠. 본인이 거기에 보라고 썼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인터뷰를 시작하면 SCT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웬만한 대인 관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남편과의 관계, 만약에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면 거기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 개념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완성 검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거의 한 4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리 검사의 인터뷰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한 다음에 그럼 인터뷰를 40분 정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왔고 대충 그것에 대한 그 배경은 이러이러하구나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시작하면 검사를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검사를 시작하진 않아요. '아 이 사람이 불안의 히스토리가 계속 있었네. 그럼 지금 불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럼 불안하면 거의 우울한데 우울은 어느 정도인지.'라든지 또 검사에서 그런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지지할 만한 검사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보면서 하죠. 면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행동 관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 관찰을 검사지에 다 쓰죠. 다 써요, 여백 없이. 그래서 예를 들면 지능 검사 그 여백 다 있잖아요. 그런 여백에 특히 지능 검사할 때 행동 관찰 거기에 여백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임상 경험이 풍부하면 정말 좋죠. 상담도 인제 저희 제 슈퍼바이저도 "상담도 막 토할 때까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경험이 많으면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어떤 내담자가 왔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예우를 거쳐서 어떻게 갈 수 있겠다.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쉽잖아요 나요. 상당 경험이 풍부하면. 그런 것처럼 이 임상 경험도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공부를 많이 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 검사에 대한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뭐냐?
그만큼 검사의 케이스 경험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제가 다 세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3,000개 이상은 했겠죠. 그러면 그 3,000개 안에 웬만한 그 케이스는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슈퍼바이저가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왔었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문제야. 이런 거는 인제 없으니까 제가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제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검사가 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죠. 저도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그래도 이렇게 넘사벽처럼 생각되지 않으려면 그만큼 인제 선생님들이 그래도 검사를 계속 꾸준히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다가 또 검사도 계속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인제 당연히 늘게 되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더해지면 검사 결과를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검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DSM-5와 관련된 이제 장애에 대한 지식도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DSM-5는 너무나 중요해요, 검사를 할 때. 일단 검사의 목적이 제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럼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 예를 들면 그 불안장애는 이 불안장애에 맞는 그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황이면 공황이다. 아니면 범불안장애면 범불안장애다. 우울도 예를 들면 우울이라고 다 똑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성격적인 베이스가 있는 우울이 있고 아니면 진짜 현재 그냥 당면한 상황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일시적인 우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이 DSM-5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일단은 심리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보고서에 만약에 이 사람과 관련된 진단이 있다면 진단을 써줄 수 있죠. 일단 그 심리 검사 제가 강의하는 이 심리 검사들은요. 대부분은 지금 제가 이 보고서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보고서에는 뭐냐 꼭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단에 맞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진단을 내릴 수 없는데 그렇게 증상이 있지도 않은데 진단을 쓸 필요는 없죠 물론. 하지만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진단을 찾아서 그 진단을 맨 마지막에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왜 영어로 하냐? DSM-5에 해당하는 장애를 영어로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DSM-5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그 증상과 관련된 진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근데 인제 처음부터 DSM-5가 절대 머릿속에 있지 않죠. 근데 인제 검사를 할 때마다 계속 또 찾아보고 인제 그렇게 하면서 인제 이게 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DSM-5가 머릿속에 있지 않아서 저도 예를 들면 인제 그 피검사가 왔을 때 검사를 할 때 이 예를 들면 뭐 되게 불안해요." 막 어쩌고 하면은 제가 화면에다가 DSM-5 불안 장애와 관련된 걸 띄워 놓고 이제 그 피검사를 못 보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진단 기준 하나하나가 해당되는지를 물어본 적도 많아요. 초기에는 제가 인제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인제 피험자가 보지 못하게 이렇게 그런 걸 펴 놓고 DSM-5 진단 기준 그 책을 펴 놓고 거기에 인제 맞는 걸 찾아 가지고 이 진단 기준을 다 만족하는지 거기 몇 개에 해당하는지 제가 인제 그거를 다 물어보고 했어요. 지금 인제 그게 스키드 5 라고 인제 하는 인제 그 반구조화된 면접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DSM-5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일단 보고서는 쓸 수 있어요. 보고서. 음. 선생님들이 그냥 뭐 MMPI-2만 2나 TCI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는 거는 뭐 그거는 별 문제 아닐 수 있지만 일단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 할 때에는 DSM-5와 관련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진단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신장애 유형에 따른 심리적인 과정이나 특성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경계선 성격 장애가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 보이는 어떤 감정이나 대인 관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 사람이 인제 그런 특성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기술해 주는 게 그 검사에 나오는 사인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
어떤 치료적인 재원이나 이런 걸 할 때 정신 역동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치료적인 그 재원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인제 감독자가 주는 피드백만으로 처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요, 대부분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하면 발전이 적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이 계속 텍스트를 찾아보셔야 돼요,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면. 음. 그래서 정말 나중에 진짜 텍스트가 막 낡을 정도로 그만큼 인제 만약에 검사를 '내가 잘하고 싶다. 보고서를 잘 쓰고 싶다.' 하면 그만큼의 시간 투자나 인제 그런 걸 인제 계속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럼 누구나 늡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평가의 기본 철학은 어 어떤 학파나 슈퍼바이저에 따라서는 특히 인제 상담 분야에서는 인제 심리평가를 좋아하지 않는 그 학파도 있죠. 왜냐하면 인제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러죠? 라벨링을 하고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심리평가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누구나 인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평가를 받는 대상자가 검사자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이고 어떤 문제가 있든 예를 뭐 지적 장애가 있든 심지어 뭐가 있든지 간에 그리고 평가의 목적은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심리 검사 해석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석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줘야 그 해석 상담 자체도 치료적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해석 상담도 결과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석 상담도 상담이기 때문에 치료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지능 검사, 지능 검사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아 너무 자존감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능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 이하면 그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취약한 피검자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해석이 정말 치료적이어야 한다는 거를 항상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평가 기본 철학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비를 할 때 제가 정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인데 심리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는 가설이다, 가설. 그래서 심리평가의 결과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100%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이 정말 맞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람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려운 문제를 되게 회피하려고 하는 대처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는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건 가설이에요. 실제 그런지는 어떻게 하냐? 물어봐야 돼. 가설을 검증해야 돼. 어떻게 검증하냐? 그 해석 상담을 할 때 그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그러세요? 실제 본인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해석 상담은 뭐냐? 이 검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가설을 검증하는 그 과정이에요. 절차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경정신과에서 제가 근무할 때 그 과정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환자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정신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보고 '아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별로 이렇게 해석 상담을 하면서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료 시간도 너무 짧고 일단은 당신은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평가 절차를 의뢰했기 때문에 약물을 선택하고 이런 걸 또 진단을 알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 진단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약물을 선택해야 될지를 본인이 알기 위해서 이 평가 절차를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그 환자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 이 병원 세팅이 아닌 상담센터에서는 그 가설을
피검자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이 내가 이런 검사 결과를 얻었지만 거기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시하면서 피검자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항상 지녀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피검자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2차적으로는 누구랑 하냐? 저는 상담사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상담 세팅에서 상담센터에서 이 심리평가 보고서는 대부분은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하죠, 많이.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제 그 세팅에서 임상심리사 1급 선생님들이 대충 인제 대부분 인제 진행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피검자를 통해서 한번 가설 검증을 하고 '아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본인이 표시한 이건데 생활에서도 진짜 그런 것 같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이 인제 어 상담사가 배정이 돼 가지고 상담 선생님한테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 이 사람 진짜 쪼끔 더 알고 싶다.' 할 때에는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쪼끔 물어봐요. 그 심리 검사 결과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 굉장히 나르시스틱하게 나왔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상담해 보시니까 그분이 정말 그런 특성이 있던가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상담사하고 한 번 더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본 사인이 맞구나.' 하고 그 검사에서 이런 사인을 보였을 때 '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가설 검증의 절차를 그렇게 2 단계로 거치면. 그렇게 하면서 이 검사 결과 해석이 더 어떻게 생각하면 확실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나름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심리 평가는 이런 임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토털리 해서. 그래서 심리 평가의 타당성은 이런 어떤 그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다각적인 역할을 훈련해야 되고, 인제 그런 것들이 다 집결되어서 보고서가 나가는 거고 해석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일이죠. 우리가 상담을 어느 정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심리 평가나 해석 상담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심리 평가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실시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느냐. 보통은 심리 검사는 초기에 하죠, 초기. 그래서 일반 상담센터에서의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담자가 전화를 하잖아요. "아 제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언제 가면 되죠? 뭐 비용이 얼마예요?" 하고 인제 그 전화로 접수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기 면담을 잡아요. 그럼 초기 면담을 잡아서 이 사람의 초기 면담자가 대충 주호소를 들어요, 대부분은. 그러면 인제 바로 상담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급한 경우에는,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평가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도 심리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심리 검사가 왜 유용하냐? 상당 기간 진행된 후에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파악하게 해 주죠. 예를 들면 '아 제가 너무 우울해요. 이 사람 얼마나 우울하지? 약을 먹어야 될 수준인가? 진료를 받아야 될 수준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우울하다고 하는데 뭔가 자살 시도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MMPI 해 보잖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요즘에는
장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상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단기를 되게 또 선호하고 특히 기업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면접만으로는 드러내기 어려운 내용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인제 대부분은 초기에 하는데 중기나 후기에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특정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자문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점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중간에 검사를 해 보니 지능이 평균 굉장히 이하였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평가를 인제 그 시행해야 되는 상황은 심리검사 결과가 이런 인상적인 인상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심리검사 결과하고 나는 처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임프레션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점점 뭔가 이렇게 내가 처음 받은 인상이랑 점점 불일치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심리검사를 해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왜 내가 본 인상과 이 사람이 점점 하는 얘기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그런 불일치한 인상이나 자료들을 뭔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 훨씬 더 통합적으로 인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에는 그냥 상담만 하실 때에는 후레터를 잘 안 하시죠. 상담만 하실 때에는 주로는 인제 MMPI하고 TCI 아니면 인제 그 이고 오케이그램 하고 문장 완성 검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보고서를 쓰는 검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 배터리를 무조건 합니다,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래서 이 풀 배터리를 구성할 때에는 어떻게 구성하냐. 일단은 넓은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지, 정서, 대인관계, 자기개념 뭐 이런 것들의 넓은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능검사, 투사적 검사, 질문지형 검사 이 세 가지 축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검사는 이제 인지적인 문제, 투사적인 검사는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더 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투사적 검사를 하고 이제 셀프 리포트 본인이 본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보고하는지 본인은 어떻게 자각하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 지형 검사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풀 배터리에 의뢰 문제에 적합한 검사들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장애별로 예를 들면 강박이다 그러면 강박과 관련된 설문지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불안이면 불안과 관련된 설문지를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녀와 자녀 관계에 관련된 뭐 PAT라든지 이런 인제 그 검사들을 더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풀 배터리면 지능검사, MMPI, 로샤, HTP, BGT 아니면 여기에 인제 TAT를 인제 그 포함시킨다거나 이런 게 인제 풀 배터리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제 뭐 BDI나 CAT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지난달에 강의했었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 그리고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SMS 사회 성숙도 검사 이런 걸 넣는 것이 인제 풀 배터리에 인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를 내가 쓴다 하면 이 검사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검사들을 하실 수 없으면 보고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담할 때 MMPI 뭐 2 라든지 TCI 이런 거 그냥 보고서 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정식으로 보고서가 나가야 된다. 그거는 무조건 이 검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 그래서 우리 그 교육 과정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심리 검사의 분류에는 검사 자극의 명료성에 따라서 추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가 있죠.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이제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풀 배터리에서 투사적인 검사는 이 SCT하고 인물화 검사 HTP죠. TAT, 로샤가 들어가고 객관적인 심리 검사는
이제 다면적인 인상검사 MMPI하고 BDI는 이제 100 디프레션 인벤토리죠. 그 100의 그 우울척도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SCL 뭐 90라든지 아니면 TCI가 객관적인 심리 검사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검사 용도에 따라서는 인지적인 걸 보기 위해서 지능 검사, 뭐 성격 검사, 적성 검사, 신경 심리 검사, 아니면 각 증상에 따른 검사,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집단용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MPI 같은 경우에 집단용으로 검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집단적으로 OMR 카드를 주고 이제 하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심리검사의 목적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임상적 진단을 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정신과에서는.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풀배터리를 할 때에는. 그래서 일단은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은 검사자는 일단은 다 있어야 돼요. 검사에 대한 거, 진단에 대한 거. 그래서 DSM-5, 그다음 정신 역동적인 그 지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증상과 문제의 심각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센터에서도 그 검사자가 이 증상이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에 따라서 진료를 의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 선생님도 좀 이런 이 사람이 언제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 그런 환자들을 또 보실 수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조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검사자는 만약 우울이다. 그 다 같은 우울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증상에 이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또 피검자의 자아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아 강도를 알아야 이 사람은 정말 통찰적인 어떤 그 상담을 할지, 지지적인 상담을 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아 강도를 평가하고, 인지적인 기능은 뭐 기본적이죠. 너무 중요하죠. 인지적인 어떤 기능에 따라서 교육적인 상담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그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결정되기 때문에 인지적인 기능을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유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치료적인 제언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직 만약에 그건 이제 그 상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어서 여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경험만큼. 그다음에 피검자를 치료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 상담을 하는 목적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료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왔었을 때 분명히 그거를 그 치료 연계를 하실 수 있도록 상담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해석 상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왔었을 때 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치료적인 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해석 상담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 상담을 받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아 그러면 내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해석 상담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해석 상담의 굉장히 또 중요한 목적입니다. 음. 그리고 인제 만약에 심리 검사, 뭐 진로 검사나 이런 걸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탐색하고 지도하는 인제 그 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제 심리 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인제 이야기한다면, 심리 검사가 기계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밟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 특히 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 제가 인제 그 전에도 지능 검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지능 검사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능 검사만 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이 지능 검사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수만 딱딱딱 얘기하고 아 이거 작업 기억 몇 점, 전체 지능 지수 105. 지금요 이렇게 전체 지능 지수는 105이고요. 이건 평균 수준이고요. 작업 기억은 이거고 이거고 이거예요. 이거 사실 조금 기계적인 해석이죠. 그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능 검사에는 인지 능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지 능력은 정서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이 예를 들면 작업 기억이 아니면 처리 속도가 지금 만약 평균 이하다. 평균 이하로 나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다면적 인성 검사를 보니까 우울이나 불안이 되게 높으시네요. 지금 이게 낮은 이유는 원래 내가 속도가 되게 느리고 뭐 되게 주의가 산만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울이나 불안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인지 기능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속도가 느리고 이렇게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의 타고난 어떤 그 인지적인 인제 상태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이 다시 안정이 되고 많이 좋아졌을 때 다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음. 그렇게 연계해서 해석이 되어야지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 지수만 알려주는 해석은 어 사실 심리 검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지수만 볼 수 있으면 이게 평균인지 뭐 평균 하인지 이것만 알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기능 하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역동적인 어떤 그 전체 히스토리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통합적으로 있어야 이 지능 검사 하나도 제대로 잘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이 통합적인 그 시야에서 검사를 바라보는 검사 하나를 바라보는 거. 그 검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야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이나 기본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이 검사 결과를 채점하고 해석하면 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편협적이고 협소한 검사 결과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그게 잘못하면 피검자한테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개념을 갖는 데 하나 보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내담자나 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낙인을 찍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상담센터에서 그 검사를 시작할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인제 병원에서 수련을 3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인제 진단을 항상 보고서에 썼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근데 이제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단을 썼고 진단 쓴 거를 정신과 의사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이렇게 카피를 많이 해 가지고 가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환자들이. 근데 지금 이제 센터에서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게 그 진단을 내담자한테 알려줄 건지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냥 일반 그 진단은 괜찮은데 특히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 이걸 진단을 거기에 쓰는 게 내담자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상담사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의논하고 그랬는데 상담사 선생님들이 반반이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사 선생님들도 계셨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상담사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인제 근무하는 센터에 상담 선생님들이 한 10-100분 계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다 제각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인제 그거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나중에 내린 결론은 저는 그 내담자한테 주는 보고서에는 어 성격 장애와 관련된 진단은 붙이지 않는 걸로 저는 인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하지만 인제 우울 장애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정도면 저는 그거는 인제 써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할 거리예요. 그리고 내담자한테 나가는 보고서는 내담자가 읽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제 쓸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해석에 의지하면 된다. 예를 들면 로샤 검사 같은 경우에 사실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인제 그 컴퓨터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한국심리연구소에 가면 컴퓨터 해석이 나오는데 물론 인제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컴퓨터에 의한 해석을 뽑으면 그게 진짜 로샤가 막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거의 열 장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느끼신 게 뭐냐면 너무 또 이게 해석이 많이 나오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다고. 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검사 결과 열 페이지를 다 해석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컴퓨터 해석 의한 해석에만 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최종 분석이나 결론을 내는 책임은 잘 훈련된 임상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로샤 막 10 장씩 나온 그 검사 결과 해석지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이 중에 뭐가 한 건지를 슈퍼비전을 받고 결국에는 그거를 인제 해석하게 되는 인제 그런 상태가 되시죠. 그래서 '컴퓨터에 의한 해석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심리 검사는 평가로서 그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치료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면담을 한 상태잖아요. 거의 한 40 분의 면담을 했잖아요. 40 분의 면담을 했으면 이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너무나 지금 검사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이 치료적 효과를 갖는 것일 수 있을지 이미 검사자는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50 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치료 결과를 다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 사람한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주로 중점적으로 인제 해석 상담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훈련되고 전문적인 그 검사자 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구분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제 그 심리 검사 보고서에 작성으로 들어갈 텐데요. 앞에 쪼끔만 하고 쉬겠습니다. 심리 검사 결과 내용에는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은 되게 뭐 우울하다. 근데 우울도 굉장히 무기력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거나, 그래서 일상생활에 되게 의욕이 없다거나, 뭔가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다거나, 인제 뭐 아니면 뭐 자살 사고가 있다거나, 자살 사고만 있는데 뭐 계획은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술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주요 욕구. 뭐 대인 관계에서 되게 인정과 의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것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되게 우울할 수 있고 심리적인 고통이 심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우울은 이런 내담자의 의존이나 인정의 욕구가 좌절된 것과 관련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에는 이 의존 욕구나 인정 욕구를 측정하는 그 검사가 있죠. 검사 사인이 있죠. 인제 그런 것들을 같이 기술해 주면서 이 주요 욕구들이 인제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환경에 대한 지각. 예를 들면 어 MMPI에서 6 번이 굉장히 높다. 그럼 뭔가 세상이 나를 되게 뭔가 막 흠을 잡을 것 같고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언제든 날 뒷담화를 할 수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인제 이 환경에 대한 지각이잖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한 거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뭐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스트레스 지각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자기 개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적절감, 뭐 결함, 의식 이런 걸 갖고 있는지, 열등감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검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정서 너무나 중요하죠. 정서적인 자원이라든지 정서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는지,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심리적인 자원, 인지적, 정서적, 대인관계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 주고, 맨 마지막에 진단적인 인상. 해당이 된다면, 해당이 안 되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결과에 가장 일치하는 진단이 있다면 DSM-5에 근거한 진단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치료에 대한 시사점, 뭐 심리 치료에 대한 동기라든지 치료를 방해하는 특징, 예후, 뭐 치료 과정에 대한 예상, 이런 거를 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잠깐 10분 쉬고, 네, 2 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뭐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과정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검사를 통해서 사례 개념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 한 장은 뭐냐, 그 보고서 자체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사례 개념화를 시켜 놓은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상담 인제 그 슈퍼비전 받으실 때 내가 인제 그 상담 몇 회기를 진행하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인제 개념화한 거를 인제 슈퍼비전을 받으실 때 사례 개념화를 적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고서는 각 검사를 바탕으로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사례 개념화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읽고 나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진 그 피검자인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이 개념화가 딱 들어오면 이 보고서가 잘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런 면에서 인제 보고서를 그 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인제 단계를 거치는 거죠. 1 단계는 어떻게 하냐. 각 개별 검사의 해석을 일단 모두 다 쓰세요. 예를 들면 각각 MMP 하면 MMPI, 로시 하면 로샤, 뭐 HT면 HTP 선생님들이 인제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주로는 사실 일반적인 평균을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인제 그 보잖아요. 각각 우리가 인제 이미 검사를 배웠다고 생각하고 MMPI든 지능이든 뭐 TCI든 뭐든 각 검사 반응마다 가능한 해석들을 모두 다 적습니다. 모두 적고 그다음에 인제 2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각각의 검사의 해석들을 다 썼는데 그중에서 공통된 주제가 나와. 예를 들면 이 여기 사고와 지각 영역에서 보면은 현실 검진력이 이 내담자의 이 피검자의 맨 처음에 호소를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환청이라든지 왜곡된 지각이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럼 인제 그런 호소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MMPI-2 에서 F나 6 번, 7 번, 8 번, 9 번이 다 높아요. 그리고 재구성 임상척도 보니까 6 번, 8 번도 높아. 그리고 성격 오요인 척도해 보니까 지금 이것도 높아. 음. 그리고 인제 다른 로시아에서도 보니까 이런 지수가 다 평균을 벗어났어. 그리고 SG 문장 완성 검사에 보니까 비현실적인 사고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애초에 이야기했던 주호소 문제를 뒷받침하는 이 검사 내의 사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제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주호소 문제랑 맞는지.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네. 실제로 이 사람한테 현실의 어떤 왜곡된 그 지각이 있고 그런 사고 장애를 를 시사할 만한 그런 검사 사인들이 다 있구나.' 이게 인제 연역적인 접근으로 인제 그렇게 기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MMPI에서도 우울 점수가 지금 65 점을 넘고 뭐 68 점이고 거기에다가 로샤를 보니까 특수 지표에서 디프레션 인덱스가 포지티브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인제 뭐 TAT를 보니 물론 TAT 그 카드가 전반적으로 우울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살 계획이라든지 자살 시도를 했다거나 이런 해석이 훨씬 더 많고 인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아니면 HTP에서 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피랍이 너무 약하다거나 이런 거를 인제 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우울 장애로 진단을 내릴 만큼 우울 증상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제 귀납적인 인제 그 접근을 해서 거기에 기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각 검사의 공통되게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걸 보니 이런 사인이 나타나는 걸 보니 '아 이런 게 시사된다.' 이런 식으로 검사 반응들을 묶어서 인제 일관된 어떤 그 사람을 기술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내용끼리 일단 묶으세요, 그다음은. 그다음에 3 단계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는 인제 '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심리 검사를 보니 이러이러한 특성이 의 사인을 확실히 보이는구나.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걸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심리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에 나타난 핵심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우울한 특성이 검사 전반에 좀 광범위하게 다 나와. 로샤에서도 나와, MMPI에서도 나와, TAT에서도 나와, SC에도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오고 또 보니까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그런 성격 특성을 보이는 사인이 막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이 우울하기도 하고 자기애적인 성격 특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우울하기 시작했는지를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시작해서 한 두세 달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우울해졌어.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면담을 통해서 내가 또 그런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또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이 사람의 우울과 이 사람의 이 자기애적인 특성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까를 심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엮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피검자의 우울이 자기애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그래서 누구보다 유능하게 되고 싶고 중심적인 역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신참으로 자꾸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이렇게 결함이 있는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이 증가되면서 이런 뭔가 그랜디오스한 에고를 유지하고 싶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손상을 경험하면서 좌절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사람 굉장히 우울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서 통합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거죠. 사실 여기만 읽어보면 뭐냐, 이게 사실은 사례 개념화죠. 근데 이제 사례 개념화를 검사의 결과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는 사인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런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이 사람의 어떤 이 나르시스틱한 특성이랑 우울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그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랜디오스한 에고, 이 부분을 뭔가 이렇게 너무 높은 기준을 뭔가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우울을 그래서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례 개념화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평가 보고서를 구성할 때 첫 페이지에는 뭐를 쓰냐. 일단은 인적 사항을 써야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우리 뜨락에서 드린 폼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제 이소연 선생님이 쓰시려고 이제 굉장히 애를 쓰셨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맞게 쓰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적 사항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인적 사항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건 이제 뭐 센터마다 쓰는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양식은 뭐 그렇게 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들어가야 될 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성명, 생년월일 꼭 써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일, 그래서 연령은 항상 만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특히 성인은 몇 개월까지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고등학생쯤 되면 몇 개월 이상은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중학교 정도까지 되면 만 몇 세 몇 개월까지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 실시한 검사를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HTTP, SCT 이렇게 쓰지만 이 실시 검사에서는 사실 이렇게 풀 네임을 사실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사실 요 네임이 똑같은 검사들도 있어요. CDI가 아동 우울 검사만 CDI가 아니에요. CDI라는 다른 또 축약된 검사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 네임을 옆에다가 이렇게 써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검사는 이렇게 다 써요. 그다음에 이제 뭘 쓰냐? 전반적인 의뢰 사유를 꼭 쓰셔야 돼요. 왜 심리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치료 기간에 온 이유.
그게 이제 주호소 문제죠. 예를 들면 뭐 학교 생활에서 거의 매일 친구랑 싸우고 수업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될까지 해서 관계를 해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인제 와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성인 같으면 본인이 도움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제 의뢰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왔으면 본인이 호소하는 문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뢰가 됐으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의뢰가 됐으면 왜 의뢰가 됐는지 그걸 인제 주호소 문제를 꼭 쓰셔야 되고 증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증상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말로 표현한 그대로 기술하시면 더 좋죠. 우리가 인제 상담에서 사례 컨퍼런스 할 때에도 그 내담자가 표현한 말 그대로 이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제 그렇게 쓰시면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전에 받은 진단이 있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7세 때 담임 선생님들께 ADHD가 의심되어서 검사 치료받기를 자주 권했다. 근데 인제 그때는 인제 안 갔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얘가 만약에 12세다 그러면 뭐 7세경에 그래서 뭐 동네 뭐 정신과를 가 가지고 ADHD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후에 치료를 뭐 몇 년 동안 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의뢰 사유에 써 주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평가 활용된 치료 프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뭐 들어와 있는 아동으로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인제 기술해 준다거나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내담자라고 쓰는 게 아니고 보고서에는 피검자라고 쓰셔야 돼요. 또는 수검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검자는 피검자는 뭐 이런 태도를 배웠다. 아니면 피검자는 지금 현재 지능이 얼마다. 음. 그리고 검사하는 나 자신은 검사자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뭘 써야 되냐. 검사 중에 행동 관찰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히 지능 검사 여백이 많으니까 거기에 한쪽 구석에 막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능 검사의 결과지 검사지 뒤편에 보면 그런 걸 쓰는 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잔뜩 써 놓으시면 됩니다. 피검자가 보지 않게. 그래서 거기에 외모와 동반한 사람 뭐 키, 체구, 연령 뭐 어땠는지 뭐 외모상 특징 뭐 되게 헝클어진 머리 외모상 특징은 인제 뭐 이런 그 특이할 만한 사항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그냥 평범하게 하고 왔다는데 평범하게 하고 온 것도 만약에 이 사람한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평범하게 뭐 이렇게 되게 수수하게 뭐 했다거나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성인인데 뭐 아버지랑 같이 왔다거나 이런 거 약간 특이한 상황이죠. 그죠? 인제 그런 것들을 기술하고 위생 상태도 특이한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비듬이 뭐 잔뜩 껴 있었다거나 막 손톱에 막 때가 끼어 있다거나 인제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거나 이런 특이할 만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인제 적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태도 뭐 검사자를 대하는 반응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말투라든지 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여기에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동 관찰에 그 사람의 어떤 정서라든지 인지적인 수준 정도가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 관찰을 인제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행동 관찰은 제가 볼 땐 다 잘하세요. 그런 인제 그 사람의 사인을 민감하게 이 사회적 민감성이 대부분 높으시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행동 관찰에 뭐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왜소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벌써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왜소하면 '아 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뭔가 히스토리에 어떤 아픔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인제 의심이 되잖아요. 검사실에 들어와서 낯가리고 수줍어하고 작은 목소리 거기에 그런데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 한 시간 이렇게 지능 검사하고 나니까 인제 존댓말을 안 쓰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막 이러면서 했다. 그럼 이제 이 아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무조건 수줍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아이는 아니구나. 맘 편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리고 만약에 뭐 어려운 걸 시켰을 때 뭐 "어지러워." 이러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고 그만하려고 하고 30분 지나니까 "아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인제 이렇게 쭉 그래서 행동 관찰을 읽어 보면 '아 이 사람이 검사를 하는 동안
이런 태도였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게 특이할 만한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행동 관찰에 적어 주게 되죠. 그래서 심리 검사 결과에 인제 그 작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 관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심리 검사 결과는 아니죠. 이제 실제 인제 심리 검사 결과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인제 인지적인 기능을 씁니다. 선생님들이 그 받으신 제가 그 청소년에 대한 심리 검사 보고서 샘플을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면 첫 페이지까지 설명한 거예요, 제가. 아마 선생님들 그 뽑아서 보시면 첫 페이지가 행동 관찰까지 써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가 인제 인제 실제 내가 검사한 검사들의 결과를 인제 쓰게 되죠. 맨 처음에 쓰는 게 뭐냐.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어. 대부분의 보고서는 1 번에 지능 검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왜 1 번에 지능 검사를 쓰냐. 왜 첫 번째 인지 기능을 쓰냐. 어 지능에 따라서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정서 대인 관계 이런 게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일단 '평균 지능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그다음의 것들이 인제 해석하는 데 다 유의미해지는데 예를 들면 지적 장애다 하면 그다음에 대인 관계 정서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다 그냥 예상이 돼 버리죠. 그럼 이 사람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능이 평균이라는 게 보장이 될 때 다른 것들을 더 자세하게 읽어볼 어떤 이제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단 1 번에는 무조건 인지 기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순서도 상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 신경심리 검사나 인제 주로는 지능 검사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이 지금 지능 검사 교육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지능 검사 교육을 받았다. 지금 다 지능검사 교육 안 받으셨네요. 다음 달부터 인제 지능검사 교육을 하죠, 저희가. 그죠? 다음 달 이제 2 달에 걸쳐서 지능검사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그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실 거예요. 지능검사는 제가 강의하지 않는데 그 지능검사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건데 이 지능검사에서 인제 그 전체적인 지능 뭐 전체 지능 점수를 기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능에 4 개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각 지표 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지표들 간에 예를 들면 뭐 언어성 그 언어이해 지표하고 지각 추론 지표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럼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검사자가 전반적인 검사를 볼 때 왜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유추한 어떤 추론들도 인제 거기에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편에 이제 소검사가 인제 10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소검사에서 예를 들면 뭐 기본 지식 상식은 뭐 평균 수준이고 아니면 뭐 주의력이나 뭐 숫자 외우기는 뭐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술을 해 주고요. 특히 매우 잘하거나 못한 소검사는 쪼끔 더 분량을 할애해서 인제 왜냐면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써 주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어떻게 반영되어서 나타날 것 같은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보면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배부해 드린 거에 보면 요 표가 있죠. 지능 검사는 요 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표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냐? 아니요. 넣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소통이 잘 됩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고.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 검사 보고서에는 이 지능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능표를 꼭 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판 엑스로 지능 검사 결과 요게 인제 첫 줄에 요게 있어야 됩니다. 전체 지능 지수는 뭐 얼마고 100 분이 얼마에 해당되고 이게 평균인지 뭐 평균한지 경계선인지 지적 장애인지 지적 뭐 기능을 보이고 있다. 인제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표로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기업 처리 속도 요 네 분야에 따라서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기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이 처리 속도는 평균한데 다른 건 다 평균상이나 평균이잖아요. 근데 인제 이런 같은 경우에 편차가 되게 유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단 요 4 가지 지표의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를 기술해 주고, 그래서 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인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인제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 작성의 예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각 지표별로 일단 각 지표별로 나눠서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드린 그 청소년 그 샘플 보고서를 보면 맨 처음에 요 순서대로 이 사람의 언어 이해 능력은 뭐 평균이다, 평균 상이다. 그런데 인제 이 언어 이해에 요 3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언어 이해 중에서도 뭘 재는 뭐는 뭐 추론 능력을 재는 공통성은 여기서 12 점이니까 무슨 뭐 평균 상이고, 뭐 이해 능력은 뭐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는 뭐 11로 뭐 평균이다 하면서 각각의 인제 소검사에서 특히 인제 설명이 필요한 어떤 특징적인 소검사들을 인제 그렇게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기술을 해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그래서 인제 그 작업 기억 같은 경우는 인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제 그 주의력이니까 주의력이나 단기 기억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 주의력 다음이 지금 여기 작업 기억 다음이 처리 속도잖아요. 작업 기억 다음에 인제 요 처리 속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인제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이 뭐냐, 인지 다음이 뭐냐, 그다음에 인제 지각이에요. 지각이 뭐냐, 이 사람이 왜 지각 및 사고를 정리하 사실 지각 및 사고에 별로 크게 적을 내용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제 지각 및 사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이코시스인지 아닌지도 이제 그다음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인제 지능이 평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뭔가 학습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은 되는구나. 인지적인 능력이 딸려서 뭘 못하진 않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사이코시스인지 아닌지, 현실 판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제 그게 인제 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능은 평균 수준이라도 현실적인 판단이 안 되면 그다음에 정서나 대인관계 이런 게 또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와해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꼭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현실 검증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일반 상담센터는 현실 검증력이 현실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데 막 환청이랑 막 이런 사람이 많이 오진 않죠. 근데 이제 정신과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뭐 개중에 인제 있기 때문에 인제 이걸 인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관습적인 지각, 현실적인 지각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인제 직업의 정확성. 그래서 이 사람 왜곡이라든지 그런 뭐 환각이나 환청 이런 건 없는지.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력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인제 주로 그래서 1, 2, 3, 4는 다 그거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에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이. 그럼 굳이 쓰진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이 뭐 현실적인 검증력이 정상적이라거나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으면 뭘 쓰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은 MMPI에도 나오고 로샤에도 나오죠. 예를 들면 MMPI 같은 경우에 그 자아 강도 척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그 보충 척도에 보면은 세 가지, 제가 그 MMPI 강의할 때 그 세 가지 자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척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배성이라든지 그 자아 강도 척도, 인제 그런 척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인제 보고, 로샤에서도 인제 그 EA, 라지 EA가 그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인지적인 정서적인 자원이잖아요. 그걸 인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 그다음에 이제 람다가 너무 높다. 1.00 이상으로 높다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대하는 회피적인 태도라든지 인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각 및 사고 영역의 기술의 예는 추사 검사에서 전반적인 왜곡은 두드러지지 않고 인제 그 자극장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면서 평범 반응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정상적인 지각과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인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걸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써주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썼냐면, 근데 간혹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 사람이 사이코시스인지가 좀 궁금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써준 거예요, 이건. 그렇다라는 걸 인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제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부터 써주면 되죠. 이렇게 밑에 좀 청소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취약하다. 왜냐하면 인제 요 EA가 벌써 6 보다 낮죠. 그거는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부적절하고 그래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취약하다는 건 뭐냐? 지능은 평균 이상인데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라지 M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 뭔가 이렇게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되게 결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표 지향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뭐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 자발적인 사고가 되게 많이 뭐 부족하다. 이런 걸 쓰면서 인제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인제 걸 이 지각 및 사고에 써 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인제 정서를 써 주는 거예요. 정서. 그러면 인제 지금 현재 어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쓰시면 돼요. 이 사람이 현재 정서적인 어려움, 대표적인 거 뭐죠? 우울, 불안, 분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제 주로 이거는 어느 검사에 많이 나타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MMPI에 이 사람이 인제 많이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보고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는 뭐냐? 주로는 MMPI에서 이 사람이 보고한 이 사람의 정서적 어려움을 여기에 기술해 줘요. 그래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이 사람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 불안정이 높고 어떤 주관적인 고통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중증의 우울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인제 이런 것들 본인이 인제 호소하는 인제 그런 문제들을 인제 그 정서적 어려움을 써 주시면은 돼요. 우울, 불안, 분노를 인제 중심으로. 그다음에는 뭐냐? 이 사람의 정서적인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인제 로샤나 인제 이런 걸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유채색 반응을 인제 이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유채색 반응 중에서도 FC가 많은지 CF나 C가 더 많은지 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정서적인 인식 능력이라든지 정서 표현의 강도라든지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보실 수도 있고 또 TAT나 이런 것에서도 인제 이 정서 표현이 얼마나 있는지 인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인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제 평소의 욕구, 관심사, 행동 특성,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성격이죠. 이 사람의 그 우리가 사례 개념화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의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 개념화에 같이 녹여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 그게 사실은 성격이죠. 인제 그런 행동 특성이라든지 인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상황적인 건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온 성격 특성인지 인제 그런 것들을 검사 사인을 보고 쓰면 되죠. 그래서 정서면 성격 기술의 예는 인제 그래서 여기에 MMPI 표를 하시는 보고서도 있고 첨부 안 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첨부를 하라고 해요. 인제 그 지능 검사는 무조건 인제 그 표를 다 실는데 그중에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걸 싫기도 하고 안 싫기도 하는데 저는 싫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싫어야지 이후에 이 사람이 차후에 재검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전문가 간의 소통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표를 실으세요. 어떻게 실냐. 엑셀에서 이렇게 표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M스코어 그 저기 마음사랑 거기서 채점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캡처를 하세요 그냥. 캡처해 가지고 이 표를 요렇게 실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냐 마지막이 자기 지각 대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뭐 썼죠? 인지 기능. 그죠? 인지 기능 지능 썼고 두 번째는 인제 사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현실에 왜곡은 없는지 사이코시스인지 아닌지 하는 인제 그 사고 및 지각.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같이 넣어서 쓰면 되고 3번이 이제 그 감정이었죠. 정서. 우울, 불안,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자원도 같이 쓰고 네 번째가 이제 자기 개념이나 대인 관계를 쓰시면 됩니다. 자기 개념에 이제 자아 강도, 자신에 대한 어떤 지각, 성 정체감, 성 역할 인식,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자원, 이 사람의 어떤 대인 관계를 맺는 반복적인 패턴, 그다음에 가족을 포함한 대인 관계에서의 애착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와의 관련 관계되어 온 어떤 애착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면담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면담을 40분 동안 그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시면 이걸 다 엮을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검사 사인이 이런데 아, 예전에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전에 MMPI에서 지금 이 사람 6번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6번에서 만약 이 사람이 히스토리를 모르면 어떻게만 해석하냐면 대인관계에서 피해의식, 불안, 소외감, 대인관계 피해의식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하면 기술 끝이에요. 근데 면담을 해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전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중고등학교에. 그럼 반드시 피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요. 그러면 여기에 그걸 기술해 줄 수 있죠. 지금 피해의식이 굉장히 높고 다른 사람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다. 근데 아마 이것은 이전의 히스토리에서 이런 왕따 경험과 관련돼서 대인관계에서 누가 흠을 잡지 않을까? 험담을 하지 않을까? 이래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이나 비난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같이 엮어서 기술해 줄 수 있죠. 아, 그럼 이 사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무슨 뭐 피해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대인관계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하고 이 사례 개념화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지향의 대인관계 기술에서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이 이제 두드러진다. 이건 이제 자기 지각이죠. 그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부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로시아에서 자아 중심 지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제가 가로를 하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거기에 근거되는 검사 사인을 제가 다 적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검사 사인을 적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기술을 여기에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근거도 없는데 그냥 검사자의 인상으로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검사 보고서는. 심지어는 나는 이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때로는 이제 검사 보고서를 쓰면서요. 이 사람이 히스토리에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내가 본 인상도 그래.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사인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뭐에 중점을 더 둬야 될까요? 어느 거에 무게를 더 두고 검사 결과를 써야 될까요?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고민도. 그러면은 저는 검사 결과에 무게를 둡니다. 네, 검사 결과에. 왜냐하면 검사 보고서라는 거는 검사자가 느끼는 거 그 인상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검사에 나타난 사인을 기초로 검사 결과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에 뭐가 있어. 그럼 내가 검사 결과 내가 보기에 되게 건강해 보인다고 내가 건강해 보이니까 그냥 건강하다고 진단서를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인상이 아니고 이 사람 히스토리에 그런 게 없더라도 검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으면 일단은 검사 결과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건 가설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일치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확인해야죠. 해석 상담을 하면서. 나는 전혀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히스토리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검사 결과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시다고 나왔는데 좀 어떠세요? 실제 그런 거 같으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가설이 맞는지. 일단 거기 써놓고. 이거 검사 결과니까. 검사 결과를 쓰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어떤 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건 미지수야.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상담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다시 물어봐. 본인도 부인했고 히스토리에 나오지, 저도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근데 검사 결과에는 분명히 이런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시 2차적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신기한 거는 검사 사인이 맞는 경우가 그래도 대부분이었다. 이제 교수님, 사실은 조금 그런 결론이 많았어요. 교수님. 네, 그러면 그 해석 상담을 했을 때 네, 뭔가 검사 결과랑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에 네. 다시 보고서를 해석 상담 후에 써서 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해석 상담이랑 잘 안 맞는 경우 아니요? 보고서는 그냥 그대로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일단 이제 검사 결과는 일단 알려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전 둘 중에 하나라 100%는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어떤 신뢰도나 타당도가 조금 뭐 낮을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은 피검자가 좀 방어적으로 했으면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인사이트가 떨어질 경우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환경적인 변수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써줘야죠. 그렇다고 바꿀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피검자가 그걸 부인한다고 그럼 이게 잘못됐나? 하고 절대 그걸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 우리는 그냥 검사에 대한 결과를 거기에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 결과에 근거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한다 그래서 그거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로 안에 그 근거는 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뭘 쓰냐. 마지막 페이지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그걸 출력하셨으면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쓰면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수비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 검사별로 보고서를 써 가지고 오세요. 지능검사 1번 지능검사, 2번 MMPI, 3번 TCI, 4번 뭐 그 HDP, 그런 뭐 아니면 뭐 로시아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별로 결과를 써 가지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사 해석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각 검사대로 해석을 그냥 쭉 적어 갖고 오신 거예요. 공통된 주제로 뭐 묶질 않으신 거야. 근데 보고서는 그렇게 쓰시면은 안 된다. 보고서는. 물론 저한테 수비를 가지고 올 때 뭐 그렇게 뭐 그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일단 보고서 양식은 절대 그렇지 않다. 검사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1번에 뭐 그 인지 기능에는 사실 지능 검사를 쓸 수 있지만 뭐 왜냐면 인지 기능을 재는 걸 지능 검사밖에 안 했으니까 지능 검사는 이제 BGT를 인지 기능에 넣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정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검사에서 정서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통합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하다 그러면 MMPI에서도 이랬고 로시아에서도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가로 안에 다 그 사인을 넣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쓰는 거지 검사대로 순서대로 쓰는 건 아니다. 이제 그걸 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약 및 제언에서는 요약을 쓰는데 요약을 쓰는 게 되게 귀찮아요, 사실 하다 보면은. 앞에 이거 1, 2, 3, 4까지 쓴 것도 엄청 시간 오래 걸렸는데 이걸 또 요약까지 하자니 되게 힘들지만 요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신과 선생님은 아니면 상담 선생님들은 요약만 읽으세요. 그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니까 꼼꼼하게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건 정말 천차만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보고서를 막 피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위해서 막 2번 3번씩 읽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막 보고서를 막 가지고 쫓아오셔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요약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요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게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뭐냐? 인지 기능. 순서대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1, 2, 3, 4 순서대로 썼죠. 그러면 요약도 그 순서에 따라서 요약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전체 제가 드린 청소년 검사에 보면은 요약에 맨 처음에 뭐가 있죠? 전체 지능은 어쩌고 저쩌고. 지능에 대해서 요약해 놨죠. 그다음에 인제 뭐 정서, 대인관계 뭐 이런 거 핵심적인 걸 해 놨거든요. 그렇게 요약에 인제 포함되게 핵심적인 거. 그래서 전체 지능 지수는 90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핵심적인 거. 그다음에 뭐 추사 검사상에서 인제 지각과 사고에서 특이할 만한 거. 그다음에 인제 정서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정서적인 게 굉장히 핵심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많이. 대인관계가 핵심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많이. 인지적인 게 핵심이다 그 부분을 더 크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적인 제언을 해요. 레커멘데이션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인제 치료적인 개입이라든지 뭐 재활 뭐 인제 그렇게 해서 의뢰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의 뭐 자아 강도 이런 걸 뭐 해서 이 사람 뭐 지지적인 치료가 더 나을 것 같다. 통찰 치료 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본인이 뭐 부부 상담도 도움이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나 교사 등을 개입하는 게 필요할 거거나 개별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거나 뭐 사회성 훈련을 통해서 주변에 지지 체계를 세워야 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제언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맨 마지막에 씁니다. 요약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쓰시고 그래서 인제 검사 결과 예를 들면 뭐 스키조이드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인과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인제 자세하게 적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되게 좀 간단하게 뭔가 인제 주변에 어떤 뭐 지적 장애다, 경계선 장애다 하면은 뭐 현실적인 기대를 주변 사람들이 갖도록 도와주고 뭐 어떤 개별학습 지도 뭐 인지학습 치료든 뭐든 이제 그런 걸 받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제언을 적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맨 마지막에 인제 거기까지 쓰고 나서 진단적인 인상을 쓰는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SM-5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을 영어로 기술을 합니다. 이거 한국말로 쓰면 안 되나요? 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쓴 보고서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음. 왜냐하면 일단 이 심리 평가는요. 정신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정신과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한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차트를 보면 정신과 선생님들이 순 영어로 다 써 놨어. 순 영어로. 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일단 대학원에서 다
원서로 공부하죠. 왜냐하면 뭐 번역된 책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요즘에 그래도 번역된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번역된 책이 요즘에 엄청 많아서 사실 번역된 책으로만 공부를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랑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도 정신과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웬만한 걸 다 영어로 해요. 선생님 저기 그 환자가 제 앞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굉장히 서브미시브한데요. 다른 상담사 선생님들한테는 안 그러고요. 그냥 대화에 그냥 영어를 그냥 다 그렇게 써요. 용어를 모든 용어를 대부분.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되게 디프레스도 하고 뭐 하면서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영어예요. 그리고 진단도 다 영어로 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이 DSM-5에 있는 그거를 쪼끔 영어를 쪼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 정신과 선생님들하고는 소통이 돼요. 내가 그 병원에 사실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할 인제 그런 기회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신과에서 받아온 어떤 그 보고서를 내가 본다거나 인제 또 내가 본 내담자를 정신과 선생님한테 내가 의뢰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맨 마지막에 자격 번호를 꼭 쓰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음 그 프리토리 검사를 지금 인제 이 자격 인제 과정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서를 써서 그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근데 이 자격 번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격 번호가 없으시면 보고서를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자격증을 얼른 따세요 선생님." 왜냐하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사 면허 번호가 없는데 진단서를 떼줄 수 없잖아요. 진단서에 반드시 의사 면허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그 진단서가 유효하잖아요.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MMPI-2나 TCI 이런 거는 자격이 정해져 있죠, 지금. MMPI-2나 TCI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죠. 그분들이 자격을 가져서 그거를 하죠. 그럼 이제 그 자격을 얻으신 분들은 사실 그 검사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그냥 보고서는 뭐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MMPI 해 가지고 "선생님 그것 좀 이렇게 써서 주세요." 그거 뭐 어디 뭐 병원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내담자 그냥 이해하라고 설명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냥 설명서죠 그건 사실. 그냥 해석서 주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쓴 보고서가 예를 들면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에 간다거나 뭐 군대 어디 뭐 공공기관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에는 자격 번호가 없는 보고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 선생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전혀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보고서는요. 자격 번호가 없는 분들은 쓸 수 없는 보고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 급이나 1급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된다는 거. 이 보고서 쓰려면. 어떻게든 시험에 붙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강의 들은 거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보다지.' 내가 쓸 수 있는 보고서는 아닌 거.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임상심리사 2급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인제 검사를 하실 때 거의 이 슈퍼바이저를 함께 기재해 달라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임상 경험도 너무나 부족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인제 일단 이 검사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능숙하
인제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과정을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걸 알아서 슈퍼바이저를 함께 꼭 기재해 달라. 그건 뭐냐? 당신이 한 모든 심리 검사 결과를 다 슈퍼비전을 케이스마다 다 받아야 된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 급을 따세요. 2 급에서만 저기 하지 마시고 1 급을 하여튼 어떻게든 따세요. 그래야 보고서도 쓰시고 정당한 페이도 받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보고서를 위한 작성의 원칙은 인제 보고서를 읽는 일단 주요 대상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있는 건지 의사가 있는 건지 뭐 선생님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쪼끔 이렇게 기술을 너무 어렵지 않게 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재현도 예를 들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사회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럼 "선생님 사회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사회성 훈련을 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 센터에 사회성 훈련이 없어. 그런 경우에 막 구태의연하게 막 무조건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하시고 검사 후 가능한 빨리 보고서를. 일반 센터에서는 1 주일을 주죠, 1 주일. 만약에 지난주 토요일에 했으면 이번 주 토요일에 검사 결과를 내고 그때 해석을 해 달라. 사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이거는 인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점과 약점, 적응적 능력 모두 초점을 둬서 쓰고 확실하지 않다면 확실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세요?" 하고 꼭 가서 검증을 해라. 그리고 행정상의 목적이나 법원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건 뭐냐면 근거를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쓴 보고서는 어디에 어떻게 돌아다닐지 몰라요. 또 누구 손에 갈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번호가 필요하고 슈퍼바이저의 사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철자, 문법, 구두점. 네. 오타가 없어야 신뢰성을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꼭 제가 이게 인제 제 수련생들한테 꼭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측면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할 때 한 번 인제 쭉 읽으면서 문장의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운지 틀린 글자 없는지 마지막에 다시 그 인제 문법 같은 거 그 맞춤법 있죠? 맞춤법 체크 이렇게 하고 하는 걸 꼭 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인제 좋은 보고서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인제 그 심리 검사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인제 제가 그 강의를 마쳤고요. 이후에는 인제 우리 문영주 소장님께서 인제 그 사례 슈퍼비전을 해 주시고 그다음 시간에 인제 제가 또 사례 슈퍼비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쉬고 3 시부터 3 시부터 아마 인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 네. 교수 질문하세요. 지금 네.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예 질문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우연한 기회로 기업 내에서 보고서를 심리 검사 실시해서 보고서를 쓰게 된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각 개인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줬는데 이걸 좀 이렇게 통합해서 좀 그 기업 회원들 간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걸 좀 볼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혹시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쨌든 의뢰 목적이 좀 이렇게 예. 화합이 잘 되는지 또 좀 이렇게 유심히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직원이 있는지 이런 걸 쪼끔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음.
그게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검사의 의뢰 목적이죠. 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검사 보고서를 쓰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개인에게도 하나씩 보내고 통합적으로도 하나 이렇게 기업 보고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기업 보고서 그 이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은행에서 저도 이제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제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유기적인 어떤 연결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딸랑 검사를 한 건 MMPI밖에 없죠. 단체로 할 수 있는 거는 MMPI밖에 없잖아요. MMPI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뽑은 기준은 뭐였냐면은 K 척도가 너무 높은 사람. 이랑 이제 그 뭐 임상척도는 당연히 보죠. 임상척도에서 너무 임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정신병리가 의심돼서 자기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은 사람이랑 K척도가 너무 높아서 이게 뭔가 소통이 진정성 있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선별해서 기업 담당자한테 그냥 선별만 해주는 거지, 거기에 또 따로 어떤 보고서를 내용을 제출하는 거는 글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참가자들의 어떤 성향, 그 흐름을 얘기하는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특성? 소통을 조금 중요시하는 회사였는데 네. 좀 이분이 소통하기에 조금 좋은지 어떤지에 음, 대해서 좀, 그리고 각 직원들 간에도 좀 소통이 어떨지 좀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네.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으면 그럼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제각각이다, 이러면 이제 또 제각각이라는 걸 써줄 수 있겠죠? 음, 근데 네, 은영 선생님 제가 동의를 다 받고 한 내용이에요. 네. 네네. 네. 지금 또 이런 부분은 윤리적 문제는 없나요? 지금 이제 그 박준영 선생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죠. 동의를 받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소장님, 저희 언제까지 쉬는 시간 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쉬는 시간 안 가지신 거 아니에요, 혹시? 중간에 한번 가졌습니다. 네, 가지셨어요? 제가 지금 50분 쉬고 네. 10분, 그래도 이제 50분 하고 10분 여러분들이 쉬면서요. 힘드니까 그래도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3시 10분에 만나면 될까요? 딱 10분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3시 8분에. 저희 네네. 3시 8분에 만날게요. 좀 쉬었다가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